네, 오늘은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할 때 그 논리적 근거가 되는 그런 대목을 갖다 지금 우리가 다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폼 파워, 기업이 역동적 환경에서 기업이 이익을 캐내는, 이익을 추출해내는 힘을 갖다 우리가 기업 파워라고 정의라고 그걸 우리가 지난 1시간 동안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익을 캐내는 그 현장이 어디냐, 이익을 캐내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explicit needs, 현실 니즈에 관한 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니즈는 앞에서도 이미 벌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해보면은 고객은 어떤 고객이든 간에 아주 무한한 끝도 없는 그런 니즈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니즈는 구매력이 없어서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구매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충족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력 있고 구매력 있고 기술력이 있는 니즈 중에서도 일견 보면은 구매력 있고 기술력 있으면은 다 충족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다 구매력과 기술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뭔가 고객으로 하여금 내가 저걸 사야 되겠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구매 의향이 있다, 또 지불 의향이 내가 지불 의향을 딱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촉발시켜 주지 않는다면은 그건 한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면 호객을 하는 겁니다. 고객을 불러요. 부를 때 고객이 보고선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경우, 그 사람은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거 구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여금 돌아서 보고 살 의향을 갖다 갖게끔 해주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기업 파워라면은 오늘 말씀드린 explicit needs는 바로 내가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구매 의향을 갖다가 내가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구매 의향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매 의향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오늘 좀 심도 있게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자, explicit needs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쭉 말씀드렸던 대목이에요. 우리가 역동적 환경에서 이익을 내는 구도는 산업 레벨에서 지니고 있는 explicit needs를 기업 레벨에서 needs focused innovation을 통해서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고, 충족시키는 정도가 얼마만큼 이 변화, 니즈 진화의 그 진화에 얼마나 아주 우수하게 거기 잘 적응하면서 이걸 충족시켜 줬느냐 아니냐 여부가 기업 성과, 특히 기대 예상 이익을 갖다가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이 기본 구도인데, 이미 지난 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은 이 구도의 설명을 논리적 근거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대목을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뤄봤던 기초의 기업 역량을 갖고 기중의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 통해서 기말의 기업 파워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기업 파워 시어리, 기업 파워 시어리라고 하는 기업 파워라는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 대목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오늘은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환경 변화와 기술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니즈가 진화하며 그 진화 단계마다에서 explicit needs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관한 걸 다루는 explicit needs theory와 관련된 그 대목을 갖다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구도를 여러분이 이왕이면 머릿속에 좀 각인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니즈는 잠재되어 있어요.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니즈건 없는 니즈건 다 이게 잠재 니즈라는 형태로서 어느 누구나가,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잠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의식주에 대한 아주 자기가 가장 바라는 바, 그런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렵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그 니즈를 포함해 갖고 모든 니즈를 사실 레이텐트 잠재 니즈라는 형태로서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가 첫 번째 이것이 안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 특히 환경 변화 중에서도 경제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은 결국 그만큼 구매력이 느는 겁니다. 왜 정산할 때 많이 떼간다 그러면 구매력이 줄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솟구치게 되는 거고, 경제 성장이 많이 잘 되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하고 아주 체감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생기면은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 레이턴트 니즈가 구매력이 생기다 보니까 웨이팅 니즈라는 말로 지금 표현했는데 하나의 대기 니즈라는 그 니즈로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대기 니즈는 뭐냐? 구매력을 갖고 있는 니즈입니다. 구매력이 있는. 이 구매력을 갖고 있는 이 니즈, 웨이팅 니즈가 기술 변화 혹은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이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기면은 웨이팅 니즈는 액츄얼 니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이턴트 니즈 중에서 구매력을 지닌 니즈는 웨이팅 니즈요. 웨이팅 니즈 중에서 구매력뿐만 아니라 기술력까지도 지닌 니즈는 액츄얼 니즈다. 액츄얼 니즈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의 경우에 리소스의 혹은 프로핏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구매력도 있고 기술력이 있으면은 충족이 되느냐 그걸로 아니죠 아직. 왜냐면은 액츄얼 니즈가 형성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얼마만큼 그것이 니즈에 딱 맞는 그 인노베이션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액츄얼 니즈는 익스플리짓 니즈가 되기도 하고 인디퍼런트 니즈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는 현신이죠. 이렇게 완전히 잠재됐던 것이 완전히 양파 껍질 벗겨갖고 이제 속이 다 드러나는 그런 니즈입니다. 요 특성별로 보면은 구매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갖고 있고 거기다가 구매 의향까지, 지불 의향까지 갖고 있는 니즈가 익스플리짓 니즈입니다. 그럼 액츄얼 니즈가 이걸 다 충족시키다면 액츄얼 니즈가 이코로 익스플리짓 니즈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거 다 갖고 있지만은 기술력, 구매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은 구매 의향은 자극을 못 시켜주는 겁니다. 구매 의향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뭐냐 무관심 니즈입니다. 무관심 니즈가 아무리 많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주는 니즈, 살려는 의향을 갖다 지니게 하는 그 니즈가 익스플리짓 니즈다. 이와 같이 잠재되어 있는 니즈는 환경 변화, 기술 변화, 니즈 포커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런 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잠재 니즈가 익스플리짓 니즈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익스플리짓 니즈야말로 유일한 기업의 수익의 원천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개념이 이제까지 우리 기업 경영, 경영학 이런 분야에서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없었느냐? 이제까지는 기업이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객보다는. 그러니까 기업이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고객은 굉장히 아주 소극적으로 기업이 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한 정도지 고객 자체가 아주 적극적인 하나의 그런 그 역할자로서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인터넷 크게 보면은 뭐 산업에 따라서는 물론 그 전부터도 산업의 성격에 따라서 고객 힘을 주기 시작하는 그런 산업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 혁명이 나온 이후에 정보 장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기업만이 갖고 있던 정보가 고객들도 얼마든지 갖게 그런 정보를 갖게 되다 보니까 고객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그 구매 행동이라든가 이걸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이런 액츄얼 니즈, 실제적인 걸 구매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제 니즈를 갖다 갖고 있었던 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걸 딱 충족시켜 줄 것 같지 않으면은 아예 관심조차, 아예 흥미조차 갖지 않는 이런 인디퍼런트 니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윌리스 페이를 갖지 않는 이게 아니고 페이를 갖는 요것만이 결국은 유일한 그런 그 수익의 원천으로 결국은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마케팅에서는 그냥 디맨드, 니즈 디맨드, 원츠 이런 그
아주 간단한, 그 1960년대 개발된 그런 개념밖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상황이 요구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에서 다이나믹 Theory of Profit Seeking에서는 이렇게 이런 그 용어 개발을 갖다가 하는 과정을 갖다가 거쳤던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니즈는 무한하다. 별하별 다 그 니즈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바로 이 미충족된 그런 그 니즈가 강하면 강할수록 경제에도 활력이 일어나고 경제 활동의 그 원천이 되는 그렇게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레이턴트 니즈 자체가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매력에 의해서, 기술력에 의해서, 그리고 고객의 지불 의향이라는 굉장히 다분히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심리적인 요소가 그냥 개인마다마다에서 다르겠느냐, 아니면 어떤 거기에도 일정한 어떤 그 룰이라든가 어떤 그 패턴이 있겠느냐 하는 걸 좀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등등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레이턴트 니즈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익스플리시트 니즈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결국은 아무리 구매력을 갖고 있고 기술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요 익스플리시트 니즈를 촉발시키지 못한 기업들은 다 뱅클럽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그 예를 볼 것 같으면 노키아, 세계 이 피처폰을 갖다가 좌지우지했던 아주 거대한 그 노키아가 그냥 지금 완전히 뱅클럽 됐습니다. 세계 이 사진 필름 맡고 있던 코닥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망한 겁니다. 그런 거 다 어떻게 했냐, 니즈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이럴 때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부합되는 익스플리시트 니즈를 촉발시키는 이노베이션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나 아예 그런 역량이 부족했던 기업들은 다 나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케팅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퍼체이징 파워를 지니고 있는 커스터머 그룹을, 기업 집단을 우리는 디맨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맨드는 뭐냐? 퍼체이징 파워를 지니고 있는 고객 집단이다. 아까 보면 웨이팅 니즈를 지니고 있는 고객이 얼마나 많냐, 적냐, 그 규모, 그 집단을 일컬어서 우리는 디맨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매력과 기술력이라는 두 차원에 의해서 우리는 크게 네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 구매력이 있어요. 자, 구매력이 있는 겁니다. 다 디맨드입니다. 구매력이 있는데 현재 그 구매력을 지닌 이 디맨드를, 자,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디맨드입니다. 디맨드는 다시 어떻게 갈라지냐면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액츄얼 니즈와 디맨드 니즈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쪽은 아예 구매력이 없는 겁니다. 잠재되어 있는 니즈의 형태를 갖다 이렇게 하는 태식, 도미넌트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쪽은 아예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보는 뭔가 하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웨이팅 니즈나 또 액츄얼 디맨드로 어떻게 이렇게 바뀔 것이냐에 관한 하나의 예비 니즈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액츄얼 니즈와 웨이팅 니즈에 관한 것가 지금 핵심이고, 특히 이제 액츄얼 니즈에 관한 거에 있어서 아까 익스플리시트 니즈와 인디퍼런트 니즈로 바뀐다는 대목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우리 기업 경영의 그 대상이 되는 타겟 마켓은 어디겠느냐? 니즈의 견지에서 보면은 액츄얼 디맨드와 웨이팅 디맨드다. 액츄얼 디맨드라는 것은 액츄얼 니즈를 갖고 있는 고객 집단입니다. 웨이팅 디맨드는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고객의 그 집단입니다. 액츄얼 니즈는 구매력 플러스 기술력도 갖고 있는 고객 집단을 디맨드라 그럽니다. 니즈로 이해를 하면 여기 니즈라는 것은 액츄얼 니즈를 지니고 있는 고객 집단이 디맨드이기 때문에 액츄얼 니즈라는 것은
구매력과 기술력을 지닌 니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너무 말이 새로운 용어가 막 나왔고 약간 좀 헷갈릴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만은 간단해요. 구매력을 있느냐, 기술력이 있느냐, 액츄얼 디맨드, 액츄얼 니즈, 또 웨이팅 디맨드, 웨이팅 니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액츄얼 디맨드 중에서도 구매 의향을 가진 willingness to pay, 구매 의향을 갖고 있느냐, 액츄얼 니즈, explicit 니즈고 구매 의향이 없느냐, indifferent needs, indifferent demand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actual needs, 그러니까 explicit needs나 indifferent의 그 두 개를 더하면은 그것이 actual needs가 되겠죠. 카테고리를 보면은 다시 한번 actual demand는 explicit demand 플러스 indifferent demand다 이렇게 볼 수 있고 explicit demand라는 것은 explicit needs를 갖고 있는 고객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actual needs를 갖고 있는 기업 집단으로서의 디맨드, 그 디맨드를 좀 디맨드는 그러니까 양적인 개념이고 actual needs라는 것은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actual needs가 뭔가 이걸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actual needs는 여러 개의 니즈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에 대한 니즈 속성, 또 질적인 요소, 품질에 관한 질적인 요소, 납기에 관한 거, 서비스에 관한 거, 델리버리에 관한 거, 그다음 로케이션에 관한 거, 타임에 관한 거, 이런 등등의 여러 그 니즈 속성, 액츄얼 니즈 속성의 집합 형태로서 구성되어 있다. 조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액츄얼 니즈건 간에 그 액츄얼 니즈를 구성하고 있는 니즈 속성은 여러 개의 사람은 그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액츄얼 니즈 속성을 우리가 채를 쳐갖고 뭐 갈라보면은 크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베이식입니다. 베이식 니즈 어트리뷰트 BNA하고 appealing needs attribute ANA하고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BNA고 뭐가 ANA냐? 이걸 좀 볼 것 같으면은 BNA라는 건 뭐냐면은 아예 그것이 100%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고객도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내가 배가 좀 출출해갖고 뭐 하나 먹으려고 봤는데 참 먹음직스러워요. 먹음직스러운 건 뭐냐? 먹음직스러운 게 뭐 빛깔이며 거기 담긴 어떤 그 해산물이며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땡긴다 겁니다. 그 바로 어필이에요, 그게. 근데 딱 봤더니 그릇 한 옆에 머리카락이 뭐 떨어뜨릴까? 아니면 뭐 그릇이 어디 뭐 깨져 있다라든가, 뭐 대단히 불결해 보인다라든가, 이러면 아예 먹고 싶은 생각 아예 싹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그게 BNA입니다. BNA, Basic Needs Attribute는 그것이 100% 아까 청결하고 깨끗하고 뭔가 불결한 게 없이 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BNA인데 이것이 결여가 되면 아예 관심조차 안 두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100% 어떤 경우도 100% 충족부터 시켜줘야만 되는 그 니즈 속성이 바로 BNA다. 반면에 어필 속성은 그것이 많이 충족되면 될수록 점점 더 고객을 하여금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willingness to pay,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 의향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끔 하는 그 니즈 속성이 ANA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BNA는 그것이 아예 100% 충족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아예 뭐 호객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보고서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BNA는 그 충족되면서 점점 매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가지 않고 계속 주기되면서 자기가 막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여러분 하니까 마음에 쏙 들어. BNA는 100% 충족이 된 상태에서 ANA에 관한 걸 했더니 점점 높아졌고, 이상은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서 BNA 100%,
ANA도 100%딱 충족이 되는 그 순간에 그 고객은 그 고객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willingness to pay를 갖다가 마음속에 지니게 되는 겁니다. 저 정도면 내가 100만 원을 100만 원까지 내가 지불하겠다라든가 이런 의향을 내보면 굉장히 심리적인 거죠. 기업 입장 아직 모릅니다. 고객만이 알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런 거 두 가지 명제. P&A는 100%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관심조차 안 두게끔 하는 기본 그거와 그게 충족이 되면 될수록 고객 만족이 점점 더 커져갖고 100% 되면은 고객이 감동하게끔 하는 그런 그 A&M 그 어필링 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에서 우리는 willingness to pay와 관련된 하나의 그 모델을 새로 하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까지 경영학에서 소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 굉장히 좀 그림으로 봐서는 복잡해 보입니다. 하나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준 거에 불과해요. 자, 요즘 뭐냐? 이걸 willingness to pay라고 이건 뭐냐? 어필 속성이 충족이 덜 된 겁니다. 어필 속성의 그 미충족 어필 속성. 미충족 어필 속성이 하나도 없다. 100%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시점에서 어떤 경우든 미충족 어필 속성이 제로인 요 시점에서 willingness to pay는 최대값을 갖겠죠. 최대값. maximum willingness to pay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다만 이거에 앞서서 P&A가 100% 충족이 되는 한 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집어 말씀은 P&A가 100%가 안 된 경우 뭐겠습니까? 이 밑은 고객 indifference입니다. 고객이 아예 무관심 영역이에요. 왜? P&A가 100%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번 음식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영 시원치 않다고 판단됐을 땐 아예 관심 안 두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willingness to pay는 언제부터 갔느냐? P&A가 100% 충족된 상태에서 A&A가 제로인 점에서부터 A&A가 100인까지 100%인 이 레인지에서 willingness to pay라는 것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요 구간을 갖다 우리가 고객 만족존, Customer Satisfaction Zone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은 Customer Satisfaction Zone 내에서만 willingness to pay를 갖다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고객이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데 왜 그냥 willingness to pay를 왜 갖겠어? 그런 그 지불 의향 수준을 왜 내보이겠습니까? 갖진 않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존 중에서 바로 요점은 P&A도 100%, A&A도 100%인 점에서는 어떤 고객이든 고객마다마다 그 수준은 다르겠지만 고객마다마다 가장 맥시멈 레벨 오브 willingness to pay, 맥시멈 willingness to pay를 갖다가 갖게 된다. 어떻게 되냐? 본인은 아주 excited, 아주 감격하면서 이 정도 내가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속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배경에서 본다면은 willingness to pay라는 것은 바로 뭐냐? Customer Satisfaction 존 내에서 얼마만큼 미충족됐느냐, A&A가 얼마만큼 미충족됐느냐에 대해서 미충족된 게 많을수록 willingness to pay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떨어집니다. 다만 떨어질 때 니즈 자체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느냐. 크게 세 가지, 무수히 많은 그 willingness to pay 커브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 곡선이, willingness to pay 곡선이 존재.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 미충족 어필 속성이 여기다 조금 미충족 생겼는데도 아주 굉장히 willingness to pay가 팍 떨어집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와 반대로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니즈냐에 따라서 니즈의 성격에 따라서
윌린스 페이가 취하는 윌린스 페이 커브는 다르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충족 ANA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윌린스 페이 수준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어느 경우일까요? 소위 말하는 명품 경우다. 명품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도 확 떨어지는 겁니다. 쉽게 1카레트 혹은 10카레트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굉장히 고가겠죠. 거기 한쪽에 약간 여기 이렇게 뭔가 흠이 같다. 애가 장난하다 탁 잘못 가요. 그럼 그건 갑자기 그냥 확 떨어진 겁니다. 명품의 경우는 대가 이런 윌린스 페이 커브를 갖다 그리게 되고, 이것은 생필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갖다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윌린스 페이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고,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seek the best, get the best라는 것은 기업 사이드에서 솔루션즈 핏과 프로세스 핏이 베스트인 경우, 그 조합이 그 세트가 그 집합이 베스트인 경우가 결국 더 베스트였는데, 여기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요점이 뭐냐? 어느 경우에 고객은 이런 맥시멈 윌린스 페이를 갖다가 내볼 것이냐? 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만 그 파악할 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니즈의 성격에 따라서 취하는 윌린스 페이의 그 커브가 갖는 어떤 탄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든 가장 제일 먼저 파악해 어느 경우에 맥시멈 윌린스 페이를 갖다 내볼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기업은 고객을 하여금 맥시멈 윌린스 페이를 갖게끔 하는 그게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seek the best입니다. 여기.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seek the best는 윌린스 페이다 보니까 요점에서는 최대의 그 솔루션즈 핏에서 최대로 지불할 그와 이제 같은 그런 그 개념이 되겠죠. 하여튼 요점에서 최대의 그런 그 윌린스 페이를 내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요점을 우선 알아야 된다. 요점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엔 뭐냐면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윌린스 서플라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그 윌린스 페이가 있지만은 그 윌린스 페이를 갖다가 갖고 있는 그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때, 고객이 만약에 이런 정도 수준의 가격을 갖다가 나한테 지불한다면은, 소위 나는 willingness to supply, 공급해 줄 의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겠습니까? willingness pay와 willingness supply, 고객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 의향과 기업이 이 정도면은 내가 공급할 의향이 있다 하는 그 레인지 내에서 결국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트랜잭션, 거래가 결국은 이 레인지 내에서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윌린스 서플라이는 실제 발생한 코스트보다는 이게 더 커야 되겠죠. 이제 아주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주 비정상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급 의향을 지니는 WTS는 코스트보다 커야 된다. 요 코스트라고 본다면은, 요 차이는 뭐겠습니까? 코스트와 willingness to supply의 차이는 기업이 바라는 최소한도의 기대 이익이다. 이 정도는 내가 이걸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요 레인지가. 그래서 통상 우리가 가장 베스트인 경우를 찾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맥시멈 윌린스 페이를 지불해 줄 요 점을 찾고 코스트가 얼마냐를 찾으면은, 맥시멈 윌린스 페이와 코스트하고의 차이가 결국은 가장 크게 되는 그거가 어느 경우이겠느냐. 그것이 말하자면은 기업의 경우에는 고객의 측면을 고려한 기업의 경우에서 보면은 그것이 더 베스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코스트라는 건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을수록 코스트는 어떻게 돼요?
점점 단위당 코스트는 점점 줄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소위 말하자면 experience effect, 경험 효과, 혹은 learning effect, 학습 효과 이런 등등이 경험이 쌓이고 학습이 이렇게 누적이 됨에 따라서 코스트가 다운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부터 찾고 그 다음에 코스트를 점점 낮춰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개념적으로 아까 맥시멈 윌링 투 페이와 코스트의 그 차이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아이디어가 가장 비슷하다는 그 개념으로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설령 아주 딱 가장 베스트에 가까운 그런 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역적 용어로 bounded rationality, 제한된 합리성의 견지에서 보면 우선 maximum willing to pay를 찾고 그다음에 코스트는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을 취하는 이것이 이제 bounded rationality point of view, 그러니까 제한된 합리성의 견지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더 베스트를 찾는 그런 접근 방법임을 갖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거래 조건이 뭐겠습니까? 자, 코스트는 윌리스 서플라이보다 작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윌리스 서플라이는 코스트보다 여기 이퀄이 빠진 경우인데 하여튼 코스트까지만도 하겠다는 건 이퀄이 들어가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코스트보다는 담은 얼마라도 기대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윌리스 서플라이 이 차이가 결국 기대 이익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커야 되고 당연히 윌리스 서플라이보다는 가격이 커야 되겠죠. 또 그 가격은 윌리스 서플라이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하는 우리 거래 조건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평가 기준에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좋은 모델이냐 아니냐 그걸 이렇게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윌리스 페이를 넘어가는 가격을 책정하면 아무도 관심 있어가 또 안 되겠죠. 왜?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라. 그러니까 나로서 난 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스 페이보다 기본적으로 윌리스 페이보다 가격은 같거나 최대한 같거나 아니면 적어야 된다 하는 그 조건 하나고 바로 이 가격은 윌리스 서플라이 내가 지불할 의향 정도로 가격이 형성됐느냐 안 됐느냐 최소한도 같거나 커야 된다라는 그런 거래 조건 그런 조건이 여기 추가되게 되고 윌리스 서플라이와 코스트의 관계는 코스트보다 이것이 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코스트보다 윌리스 서플라이 커야 되고 윌리스 서플라이는 가격과 같거나 작아야 되고 가격은 윌리스 페이와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거래 조건을 우리는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음에 시간 될 때마다 좀 더 제가 그걸 추가하고 또 인터뷰라든가 다른 학습 결과에 대한 그런 거를 다룰 때 좀 종합적으로 다시 전달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 시간에 폼 파워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폼 파워를 구성하고 있는 그게 밀도에 해당하는 솔루션즈 핏과 프로세스 핏에서 더 베스트라는 개념을 우리는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eek the best, get to the best 하면은 그런 인노베이션, 이 베스트를 향해서 가끔 해갖고 솔루션 핏과 베스트, 프로세스 핏을 좋게 해주는 인노베이션을 추구하면은 결국은 그 기업은 승자가 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건데 똑같은 아이디어를 관점을 달리해서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건 뭔가 하면은 맥시멈 윌링 테스트를 갖는 그거를 우선 찾고 점차적으로 점점 코스트를 가장 줄여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역시 그것이 그 베이스가 된 베스트다. 아까 말씀드린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관점에서 제한된 합리성 관점에서 우리는
더 베스트에 관한 개념을 또한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은 왜 필요하냐면은 더 베스트라는 개념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또 그다음에 환경 변화와 니즈 진화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혁신해 줘야 될 때 어떤 식으로 혁신해야 돼, 어떤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혁신해야 되느냐에 관한 그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논리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이싱 레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림 보면은 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이 솔루션 주 핏 혹은 솔루션 핏이 베스트인 경우가 이 경우에는 여점이겠죠. 그렇죠? AN에도 100%, B에도 100% 완전히 충족된 그런 상황에서의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요 그림 갖고 이렇게 보면은 몇 개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팅으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어떻게 가격 책정할 것이냐. 내가 지금 제공해주는 내가 지금 고객들에게 제공해주는 자사의 솔루션이나 프로덕트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느냐에 따른 것이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고객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경우를 한번 봐요. 고객이 지불하고자 하는 그 경우가 바로 최대의 맥시멈 윌리스 페이 정도까지도 나는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내보이는 경우입니다. 아주 가장 베스트인 경우죠. 요즘 갤럭시 혁명 나왔을 때 우리 그 휴대폰 삼성에 관한 그 갤럭시 몇 나온다고 하면 미리 가서 예약을 한다든가 요즘 보면 아이폰 6 이래 갖고 나오면 미리 가서 막 달라는 거 다 주고 그것도 그냥 미리 가서 밤잠을 갖다가 새가면서 가서 이렇게 지켜서 다 산다라는 거.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제품과 솔루션이 저런 정도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가장 더 베스트, 더 모스트 디자이러블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은 가장 베스트의 그 프로필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뭔가면은 윌리스 페이하고 프라이스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좌우간 윌리스 페이 그러니까 윌리스 서플라이보다는 큰 경우입니다. 큰 경우. 윌리스 서플라이보다는 크고 윌리스 페이보다 작은 그 중간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이 레인지입니다. 가장 베스트하고 이 레인지는 more desirable한 그런 그 경우로 등급을 매겨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요 프라이스와 윈스페이, 윈스 서플라이 요 중간에 지금 여기 요 정도 중간으로 고객이 평가를 해준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건 디자이러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윈스 서플라이하고 가격이 같아요. 최소한도. 그러면서도 이것보다 가격이 서플라이보다 가격이 영 큰 경우죠. 그렇죠? 가격이 크면서 윈스 서플라이하고 같아지는 이 경우에는 그런 대로 그냥 괜찮다. 그리고 이 경우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프라이스하고 가격 같아요. 이거 흔히 얘기할 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손익분기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손익분기점보다는 위고 자기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윌링스 서플라이보다는 미치고 이런 경우는 그런 대로 그냥 견딜만한 수준입니다. 윌링스 서플라이보다는 내가 기대 이익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보다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이익이 얼마라도 나는 겁니다. 막 그런 대로 그냥 참을 만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아주 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밖에 지불을 할 의향이 없다. 이건 굉장히 이건 아주 최악인 경우죠. 이런 것이
어느 순간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이 된다. 이 지속된다는 계속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해를 계속 할 때는 결국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산하거나 폐업 신고를 내거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사전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좋은 모델이냐 아니냐라고 평가 기준이 사실 없었어요. 그것도 전체적인 그런 사업 전체를 놓고서 이 willingness to pay라는 willingness to pay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이런 거래 조건이 얻어지게 되고 이런 거래 조건에 의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형태로 고객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큼 좋냐 나쁘냐는 것을 갖다가 고객이 결국은 심판하고 고객이 평가해주는 이런 평가 기법을 갖다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explicit needs라는 고객의 willingness to pay를 지니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 왜 필요하냐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쉽게 감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니즈라든가 디맨드에 관한 한 경영에서 그냥 디맨드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1960년대 코틀러라는 분이 아주 대학자죠. 그분이 만들어냈는데 아무도 그분의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 그리고 뭔가 기업이 힘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객의 구매력이 있어. 그건 내 거다. 구매력 있으면 전 내 물건 안 사고 자기가 백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빛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고객이 안 사주면은 그런 기업은, 그런 사업은 망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안 하다 보니까 별로 그걸 고민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얘기했듯이 인터넷, 2000년을 전후한 인터넷 혁명으로 새로운 그런 사업 기회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특히 벤처, ICT 분야에서 그런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창업, 스타트업 그런 기회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야, 당신네들 사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냐? 우리 건 이거다. 그냥 대충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서로 달라요, 개념이. 그래, 어떻게 보면 막 서로 상충이 되고 이견이 되고 혼란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한 10여 년간 그렇게 흘러가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야 요즘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이런 모델이 나와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나왔고 전체를 가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홀리스트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막 선호를 하는 그냥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정말 대단한 그런 인기가 지금 보급이 돼가고 있는데 한참 쓰다 보니까 야 이건 뭐냐 이거 하나의 블루프린트요. 하나의 그런 체크리스트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익과 비용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다루는 거 아니냐. 밸류체인에서 어떤 활동이냐. 타깃 시장에 어느 고객이냐. 그 고객에서 뭘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냐. 이것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쩌다는 얘기냐. 이게 파악은 됐는데 어쩌다는 얘기냐. 이러고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미흡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갖는 메리트,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보강하기 위한 이거는 이론의 바탕을 둔 거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의 바탕을 둬야 되는데 그 이론이 뭐냐? 이왕이면 어떤 상황에서 공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이론에 가까운 이론이라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트 레빈이라는 사람은 좋은 이론만큼 가장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게 없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했지만은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이 있다면은 그 이론만큼 더 파워풀하고 더 실용적인 그런 그런 접근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내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이익은 어디서 오느냐. 다시 말해서 이익은 수익과 비용의 차이기 때문에 수익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수익과 수익의 원천을 나타내는 explicit needs와 그걸 어떻게 캐낼 거냐. 그 캐내는 기업의 역동적 힘. 그건 기업 파워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려면은 이익을 내는 돈을 버는 논리, 방식, 툴, 시스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explicit needs와 form power라는 두 개념에 관한 이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죠. explicit needs는 좀 아까 쭉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매력이 있는 거기에 기술력을 갖춰줬지만은 기본 속성을 100%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그 인노베이션은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그 의미를 갖다가 함축해진 게 explicit needs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매력이 있고 기술력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구매 의향을 갖게끔 촉발해주는 needs focused innovation만이 기업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을 갖다 갖고 오는 하나의 그런 거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xplicit needs를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동력으로서의 form power를 갖다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혁신을 하고 그걸 평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이다. 거듭 말씀드린 explicit needs와 form power,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 비즈니스 모델 설계, 도를 갖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두 가지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